장관 권영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공동정부 구상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전국 진단하겠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야당 곧 여당의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상 보면서 시청자들께서 지금 한동훈 후보자 쪽에 더 관심이 먼저 있는 건지 아니면 안철수 위원장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건지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우선 안철수 위원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이 지금 위기인 것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다시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그 얘기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그 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주변에 참모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직접 그 안철수 우리 인수위원장하고 당선자께서 그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이나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건 아닌지, 또 무슨 오해가 그래서 생긴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두 분이 다시 또 만나서 좀 허심탄회하게 시간을 가지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 회의 하셨나요? 지도부 회의, 당 지도부 네, 회의? 했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가 좀 나왔습니까? 아니 오늘은 다른 그 공천 이제 관련돼서 얘기를 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예 언급을 안 하셨군요, 이 문제는. 아니 왜냐하면 그 월요일 날쯤에 저희가 또 회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합당에 관한 지금 이제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오늘 이제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직 서로 나누진 않았습니다. 네. 신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정된 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번 부닥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안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합당이고 뭐고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협치는 물론이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공동정부도 다 일단은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안철수 걔가 가지고 있는 인재 풀도 문제지만 그 전에 협의나 뭐 합의까지 이르기 전에 기본적인 절차를 윤 당선인이 빠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번에 인선을 두 차례 보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윤 당선인의 그 앞으로 통치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본인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가는 거고요. 인사도 보면은 나하고 친한 사람 내지는 나하고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대내외에 공표한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안철수 위원장한테까지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는 뭐 빤한 거 아니겠냐라고 판단이 섰고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안 위원장의 행보가 보면은 거의 다 포기한 상태로 보여요. 근데 2014년도에 민주당하고 그 당시에 합당을 했을 때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17개 시도지사 중에 결국은 아주 무리에 무리를 해가지고 윤장현 광주시장을 공천을 하는 걸로 끝났거든요. 근데 17개 그 시도지사 내지는 기초를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도 제가 받은 인상은 안철수 그 당시 당대표의 인재풀이 대단히 좁거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을 겪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이게 기본적으로 매우 풀기가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2014년에 안철수계 중에서 한 사람이 공천됐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당시 17개 시도지사를 놓고 했는데 네. 몇 사람이 나왔는데 다 안 됐어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광주를 하나 남겨놓고 광주를 윤장현 후보를 무조건 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때 무리수를 둬서 결국은 윤장현 시장 후보가 됐거든요. 네, 네. 그 뒤에 윤장현 시장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사실은 예견이 됐던 것들입니다. 네. 정 의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절차도 지키질 않았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인사한다. 친한 사람만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인수위원장과 윤석열 당선자 사이가 무슨 기본적인 어떤 절차를 뭐 밟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 공식적인 건 없을 거예요. 다만 그냥 예우하면서 서로가 이제 신뢰로 맺어진 거잖아요. 지난번에 그 대선 기간 중에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당 지도부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눠야 되거든요. 아까 그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안철수 개가 이제 올리는 그 인사가 네.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 좁고 인사풀이 또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인사풀이 아주 좁은 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아마 이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만나셔서 그런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건 이렇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러니까 회의 거죠. 때는 많이 마주치신 모양이는데 엊그저께도 회의 때는 두 분이 만나셨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만나신 건 거의 어떻게 보면 그 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만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인사 전에 좀 만나셨으면 예.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네. 예. 그러면 지금 올라온 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저는 추천을 누구를 했는지 전혀 모르지만 네. 그 올라온 추천한 인사에 대해서 우리 당선자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 인사가 아닌 다른 인사를 추천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었나 좀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잠깐 저희가 먼저 긴급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지방선거 6월 1일 때 이제 기초의원 시군구 그 의원을 중대선거구로 뽑게 되면 이제 한 선거구에서 3명이나 5명을 뽑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다당제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이걸 원칙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번에 유야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비판 관측이 있었는데 일단 시범 실시를 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11곳인데 서울이 4개, 경기 3개, 인천 1곳. 일단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실시한다라는 조금 전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예. 기회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두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지금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복지 중에서도 국민연금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후보들이 모두 손가락 걸고 뭐 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복지에 관련돼서 연금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식과 개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놓고 두 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맞았고요. 그러면은 그게 안철수계가 됐건 윤석열계가 됐건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도 같이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부 장관입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안 위원장이 자기의 장점으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놓고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 쪽의 사람도 충분히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네. 이 두 가지 부분에서도 그렇고 어저께 발표한 인사에서도 하나 정도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더라면 공동정부의 모양을 갖추고 안 위원장의 체면도 살려주고 하는 좋은 기회가 됐죠. 근데 그걸 당선인이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네. 이건 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오늘 오후 인선되는 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고용복지 노동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제 여기는 안철수 위원장이 크게 관심이 없는 자리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코로나 특위도 오늘 불참한다고 하는 코로나 특위는 굉장히 역점을 기울여 왔던 것 아닙니까? 안 위원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위원장 사퇴하는 것 아니냐, 또 합당도 무산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안철수 위원장은요, 이제 미래에 사실은 대권을 또 노려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합당은 저희가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 결단의 시간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돼서 저희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 좀 통 크게 넓게 그 안철수 위원장이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미래를 보고.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기기에 일단 합당은 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아까 인사 문제, 공동정부를 향한 그런 인사 문제는 네. 꼭 이번에 이 인사뿐만 장관 인사 말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인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공감대를 갖고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의 좀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네. 이런 모양으로 이제 2단계로 가시면 어떨까? 네. 저는 좀 고언을 드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께는 만나서 좀 얘기를 해서 좀 푸시라. 그다음에 안철수 위원장께는 판은 깨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어제 그 2차 인선이 있었습니다. 내각 인선이. 그리고 1차 인선 중에서는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그 자녀들이 아파트 쓴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뭐 제 관심은 한동훈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왔었던 그 발언들 듣고 두 분께 토론 듣겠습니다. 일종의 그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다 이렇게 봅니다.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죠.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 또 업무에 달통한 분들이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는 거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왕장관이 된다. 되는 거죠. 사실 칼을 빼갖고 펜을 준 거죠.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 담당자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잖아요. 수사지휘권 폐지를. 그래서 한동훈 검사가 장관이 된 듯 또 그게 법제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금 지경이에요. 민주당이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법무부를 장악하고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검찰에 압력을 가하고 했던 것,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네. 자, 이번엔 신 의원님한테 먼저 듣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모든 인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로 일단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뭐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한동훈 후보자로 들어갔는데 조홍천 의원의 얘기가 맞죠. 일단은 수석이 없어진 상황에서 왕 장관으로서 수석까지 겸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지금 사시 27회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총장보다도 7회가 후배가 되기 때문에 총장도 물론 임기는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된 상황이어서 인사는 대단한 혁명적 인사가 일단 불가피하게 된 것 같고요. 검찰총장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지금 현재 검수완박 이 문제인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문제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문제를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한 시간표를 가지고 5월 3일까지 완수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한동훈 후보자로 탁 강수를 두면서 이게 더 강대강으로 붙어서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이 어저께 인사로 해서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론이나 언론은 검수완박이 무리한 스케줄 아니냐. 네. 어떻게 5월 3일까지 이렇게 엄청난 수사 체계에 대혁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상당히 불리한 거였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다시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인사는 틀림없이 상당히 오래전에 당선인이 결정을 한 걸 거예요. 이게 지금 검증도 들어갔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어제 그저께 사이에 결정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무도 몰래 이렇게 당선인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인사가 결국은 여러 가지 이 파장을 많이 낳는 중요한 인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49세 사법연수원 27기, 그렇죠? 김우수 총장이 20기, 정 의원님은 저는 28기입니다. 28기. 네. 그럼 이 하나의 후배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늦게 된 겁니다. 그래. 사법연수원은 그러니까 한기수 후배, 그렇죠? 제가 한기수 후배죠. 한기수 후배죠. 예. 검사 출신이시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사실 놀랬습니다. 좀 놀랐는데 저는 그 권선동 원내대표께서 우리 처음부터 당선자가 처음부터 한동훈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신 걸 봤어요.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그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동훈 검사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윤석열 당선자는 고민했을 겁니다. 네네. 사실 저도 고민했거든요. 과연 인사를 저렇게 어떻게 할 것이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 중앙지검장이냐 수원지검장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수사권을 주는 자리에 둘 거냐.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사실 생각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에 갔을 때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장들,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들, 그 다음에 정상적인 수사를 해도 정치 보복이라고 할 게 뻔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두고 과연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비정상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검찰을 다루고 그 안을 완전히 망가뜨렸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네. 한동훈이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저도 했고 아마 법조인 검사 출신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검수완박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봤을 때 이건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될 게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위헌적이고 이런 법률을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민주당이 지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게 아니다. 오죽하면 내가 한동훈을 세워서 이걸 막게 하겠냐 이런 의미로 한동훈을 세웠다 저는 어제까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검수완박이 결국 이 실행에 옮기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검수완박이 한동훈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 그리고 칼 준 대신 이제
칼 안 주고 오히려 펜 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오늘 그 장제원, 권성동 그 두 분한테 나왔고 오늘 지금 정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검수완박을 해야 된다고 아마 하는 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력이 생겼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 등용이 기용이 묘수냐 아니면 악수냐라는 건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금방 판명이 날 거예요. 근데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이 왔다라는 건 조금 무리한 해석인 게 지금 5월 3일까지의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한동훈 지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정치적인 상징성은 물론 있습니다만은 한 지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검수완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지금 굉장히 무리한 일정을 하고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실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무리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쪽에다가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기 조금 반박을 하면 그 한동훈 그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저희는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근데 한동훈 후보자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냐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본인들 민주당 편인 사람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미움을 받고 계속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막 자천을 수도 없이 당하지요. 그 다음에 없는 죄 만들어서 막 수사하지요. 이러니까 그런 그 상징적인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세웠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검수완박도 또 말도 안 되는 검찰 개혁이고 민주당이 또 국민을 속이는구나라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그 자리에 놓은 거죠. 정치적 상징성은 분명히 있지만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협치, 통합 뭐 이런 것은 사실 어제 한동훈 지명을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얘기는 뭐 거의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의 공동정부도 거의 지금 파산 지경인데 앞으로 이 협치나 통합이나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게 아마 각자의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국민 여론과 언론이 판단을 해주겠습니다만은 이게 끝을 짐작할 수 없는 갈등과 어떤 시련으로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협치는 끝난 것 아니냐, 왜 굳이 지금 이런 인선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요, 그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검수완박을 갖다가 들이대가지고 왜 그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협치를 먼저 깬 거거든요. 사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아예 검수완박이라는 걸 들이대서 어떻게 보면 대선 불복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잖아요. 뭐 먼저 협치를 깨놓고 여기서 한동훈을 갖다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협치를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뭐냐면 이번에 안철수 위원장하고 다시 한번 우리 당선자께서 얘기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데 좀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그 신 의원님 말씀이 이 한동훈 후보자가 지명됨으로써 그동안 이제 당내에서도 좀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의총에서도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게 오히려 일사불란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임시국회 열리게 되면은 필리버스터 막기 위해서 회기를 잘게 쪼개는 살라미 전술을 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 어려워진 것 아닙니까? 검수완박 저지하기가? 아니죠.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세우든 안 세우든요. 그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수완박을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우리 장관 후보자가 딱 나타나니까 더 이제 이거는 이걸 핑계 삼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냥 명분 쌓기에 불과할 뿐이지요.
결국 핵심은 검수완박이 무리하고 위헌적이라는 걸 민주당 내에서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보호하자,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그 한동훈 사실 장관 후보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검수완박을 뭐 하거나 안 하거나 아무도 보호 안 됩니다. 그건 보호 때문에 이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야당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검수완박이 되건 안 되건 누구도 보호는 안 됩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끝난 거고요. 저는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그 전국을 오랫동안 보시고 또 취재하셨던 경험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수사권이 지금 뭐 6대 범죄가 검찰에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검찰이 좀 붕 뜨는 느낌은 있지만요. 언제 어디선가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그 수사는 그게 경찰이 하건 검찰이 하건 그 칼날은 피해가기 어렵죠. 그건 있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는 시스템에 의한 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별로 큰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그 조응천 의원이 역시 이제 검찰 출신이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후보자가 되면 민정수석이 사실 없어질 뭐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기 때문에 왕수석이자 왕장관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검찰총장 출신의 이 대통령이시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윤석열 네네. 당선자께서 그러면 그 검찰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민정수석을 또 청와대 안에다 두면 네. 또 민주당은 또 공격을 했을 거예요. 완전히 검찰공화국 만든다. 거기다 민정수석 아무개를 갖다 놨다. 측근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정수석을 아예 그냥 없애고 본인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얘기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시스템에 맡기겠다. 나는 전혀 개입 안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이 계속 지금 프레임을 걸고 공격하는 내용일 뿐이지 사실 뭐 실제로는 그 당선자는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검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것도 한동훈 지명자도 그래서 검찰총장이나 뭐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안 시키고 법무장관 시킨 것도 그래서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수사권을 직접 쥐어줘 버리면 네. 사실 만약에 중앙지검장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러면 중앙지검장에 세워서 정치 보복하려고 한다. 그 얘기 안 했겠습니까? 네. 그건 한동훈 검사장은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신 의원님, 그 중앙지검장 안 시키고 법무장관 시킨 게 그래도 잘 된 것 아니냐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수나 지금 사시 27회라는 기수로 봤을 때는 사실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갔으면 딱 맞고요. 그랬을 경우에 뭐 얘기하겠죠. 이건 이제 뭐 칼을 완전히 쥐고 흔든다라는 얘기는 나오겠지만 네.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돼가지고 전국의 블랙홀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예. 법무장관은 이제 뛰어도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사시 27회 법무장관이라는 건 아마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카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됐던 보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무차관, 검찰국장, 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뭐 등등해서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상을 절하는,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 인사는 앞으로 이게 패착이 될지 묘책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네. 법무장관 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중앙지검장을 시키지 그랬느냐. 다소간 파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랬으면 뭐 이 얘기 좀 하다가 말겠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기수도 많고 실력도 된다는데. 네. 그 청문회는 어떻게 잘 통과될 것 같습니까? 청문회에서 뭐 약점이 뭐가 나올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지명자는 나이도 어리기 때문에 아마 뭐 학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애들이 아직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다른 문제가 뭐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뭐 굉장히 열심히들 파고 있겠죠. 예, 열심히 파고 계실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도 뭐 제가 인사검증팀이 아니니까요. 네. 이제 청문회 하면 저 똑같이 생각하는 게 지금 언론과 민주당이 너무나 열심히 아마 들여다볼 것 같아서 네, 그건 네. 청문회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튼 뭐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연수원 때 그럼 같이 뭐 만나기도 하시고 보시기도 하셨겠네요? 아니요. 아, 그런 적은 예, 없군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신 네. 적은 없고요. 예. 그 위에 선배들은 어떻게 이번에 다 옷을 그럼 벗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은 약간 그 제가 근무했을 때하고 틀리게 이제 네. 그 검찰 문화가 바뀌어가지고요. 꼭 다 옷을 벗어라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롭게 그 옷을 벗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검찰총장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아 이제 검찰총장을 또 이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예. 글쎄요, 검찰총장은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언론에서 민주당에서 좀 공격이 덜한 분, 그러니까 좀 드러나지 않은 그냥 내부에서만 알려진 그냥 기수에 맞춰서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바꿔야죠. 아, 임기가 남아 있는데. 임기가 남아 있어도 예. 이제 김호수 총장도 스스로 알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 이제 다음 자리를 위해서 내려오셔야죠. 예. 아, 그럼 검수완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내려올 거다 그런. 저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의 행보와 그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요. 네, 네, 네. 본인이 이 검수완박을 통해서 그 출로를 만드는 것 같아요. 출구를.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냥 그만 나오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새롭고 그 예리한 해석들에 오늘 놀라면서 듣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거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어느 순간부터 기수가 후배가 오면은 전원 물러난다는 문화는 물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장관과 총장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김 총장이 지금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검수완박도 하나의 핑계는 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사정이 사실 없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김 총장이 아마 사의를 표시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의 검찰의 관행이나 문화로 봐서는 맞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되게 이렇게 해왔어요. 검찰총장이 선배 기수한테 가가지고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제발 좀 만류하는 모습을 하면서 머물러 주시라라고 했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고검장이나 이렇게 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좀 경우가 다릅니다. 장관과 총장의 관계는 뭐 매일 앉아서 통화해야 되고 가끔 만나야 되고 서로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후배 장관 밑에서 검찰총장을 한다는 것은 검찰의 현재 조직 문화로 봐서는 좀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요? 네, 신 의원님 끝으로 질문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자가 수사지휘권은 본인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수사권이 남아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얘기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를 해서 검찰의 오래된 선배들 후배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수사 지휘권을 통하지 않고도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수사 지휘권은 지금 최근에 막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수사 지휘권은 없어질 수도 있고 계속 존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최근까지 있었던 수사 지휘권은 굉장히 요란하고 소란한 수사 지휘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국민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비는 일단 필요해 보입니다. 제도의 존치와 관계없이. 예. 자, 오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도 두 분 토론을 잠깐 드릴 텐데요. 이번엔 민주당 먼저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하고요. 쭉 설명을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그 병원에 계속 간부를 했거든요. 뭐 진료부장도 했고 병원장도 했고 그 비슷한 시기에 자녀 둘이 이렇게 특별 전형과 전형을 통해서 들어간 만큼 이것은 윤석열 시대의 조국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 되면은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몇 년 동안에 그 소란한 걸도 봤을 때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양해해 주라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는 못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국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네, 정 의원님.
인사팀에서 과연 이게 걸러진 건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건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네네. 그 만약에 청문회에서 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다음에 그 후보자께서 이거를 그 분명하게 그 해명,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해명이 안 된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이제 법적인 기준이 있을 거고요. 또 국민들의 이른바 눈높이 도덕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북대 병원장일 때 아들이 특히 이제 아들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은 또 그 병원에서 봉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경력에 들어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검찰총장으로 계시고 또 검찰에 계실 때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그 이제 후보자께서도 조국 전 장관 수사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제 아실 거기 때문에요. 저는 뭐 이제 조만간 어떤 그 사실 여부가 청문회까지 가서 이제 밝혀진다는 거는 해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보면 보고 계실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만약에 조국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또 처음 시작할 수 있지만은 조국 사태를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은 상황에서 이건 그냥 양해해 주시라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네. 자,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기지사 양측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좀 듣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서울시장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략 공천한다고 하고 뭐 이낙연 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누가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뭐 비대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전략 공천 지역으로 했다는 건 지금 있는 6명의 그 예비 후보들은 안 된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한 거니까요. 물론 말은 예비 후보 포함해서 보겠다는 얘기지만 예비 후보 포함해서 볼 것 같으면 왜 전략직으로 그걸 선언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백지에서 다시 하는 건데 대권 주자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놓고 볼 것이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던 뭐 여러 사람들 강경화, 뭐 김연종 뭐 이런 사람들은 이건 좀 황당무계한 만화 같은 시나리오라서 이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3고처려, 6고처려, 9고처려를 해서 누구를 모실 걸로 생각합니다. 뭐 생각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대권 후보들로서 지금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건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낙연, 정세균 두 분이요? 네, 그런 분들고 거기에 이제 뭐 젊은 후보로는 박용진 의원도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낙연 그 전 대표께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본인은 일단 거부를 했어요. 본인은 이건 지금 상황이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오늘요? 이제 아니 뭐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본인은 거절을 했는데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김태년 선관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알겠습니다 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 가상 대결, 양자 대결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나오셔도 오세훈 시장한테 한 10%포인트 넘게 뒤지더라고요. 그거 아마 시당에서 주관을 해서 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격차가 크냐 아니면 작냐 그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에 김은혜 그 의원이 출마 선언한 다음에 생각보다 지지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보다 오히려 더 나오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대세가 이렇게 굳어지는 건가요? 지금 그 여론조사의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 경기지사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그 당선자께서 그 5%인가 그 차이로 진 맞습니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사실 힘든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후보자들이 좀 그 나오셔갖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지만 격렬하게 좀 싸워서 그 좀 이렇게 다시 탈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흐름이 지금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자의 뜻이 김은혜 그
후보에게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영향도 받는 게 아닌가.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게 또 이제 모여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예.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역구가 경기도시죠? 지금은 아닙니다. 아, 지금은 아니시고요. 네. 예. 지역구가 지금 없습니다. 아, 예, 예. 그 현장에서는 그 경기도에서는 어떤 뭐 이런 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아직 전열이 이렇게 가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기초의원들 선거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 기초단체장이랑. 그러니까 각 지금 그 선거구마다 자기 선거 지금 하느라고 아직 큰 틀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진단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새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검수완박 추진 명분이 확실해졌다며 맹공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어젯밤 윤석열 당선인과 만찬을 취소한 데 이어 오늘 예정된 인수위 공식회의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공동정부 구상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또 한 번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회복 지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며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0만 명대로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가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난해 광주 학동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남부에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원 규모의 새 무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방어할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러시아군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 마리우폴 이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기존의 군사 지원에 더해서 새로운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푸틴은 러시아 대통령이고요. 블라디미르고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800억 원 규모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화 직후에 성명도 냈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공격을 강화할 준비를 함에 따라 미국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방어할 능력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무기 지원안을 승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시설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군도 지금까지 자제했던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의 지휘센터에 대한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고리 코나셴코프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 내 시설에 대해 파괴 공작을 펴거나 타격하려는 시도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되면 러시아군도 키이우 내 지휘센터 등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 명분 중에 하나,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실감한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유럽의 동서 균형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접한 핀란드 국경지대는 최근 활기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가 러시아와의 목재 교역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배경엔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러시아와의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독립한 이후 2차 대전 기간 전쟁을 벌이다 국경 일부를 빼앗겼고 냉전 시대에 들어서야 중립 조건으로 불가침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이라는 불씨를 불길로 바꿔놨습니다. And we will have the discussions within the Finnish parliament upcoming weeks. But I think our process will be quite fast. It will happen in weeks, as I mentioned.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도 없고 지난 2세기 동안 전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도 군사적 비동맹주의 대신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정만 많지 보호는 못 받는 우크라이나 같은 상황은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I think you really must analyze the new situation, do it very seriously, think about the consequences, the pros and cons of all potential ways forward. And I think you have to be very serious in this work. This is exactly where we are right now. 물론 러시아는 균형 회복 조치를 취하겠다며 두 나라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론을 보면 나토 동반 가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나토 국가를 덜 보게 될 것을 기대했겠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세계 주요국이 함께 수십 년 만에 물가 급등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0%로 지난 1992년 3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상승률도 8.5%로 지난 1981년 12월 이후 4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7.5%로 사상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을 포함해서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 체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 초안을 이번 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와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과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북한의 해커 집단으로 판단되는 라자루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의 담배닉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미국 7함대 사령부가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우리나라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 대북 적대 의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링컨함의 동해 출격이 대북 경고 차원이냐라는 미국의 소리 방송의 질의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양자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남북관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대화가 전혀 단절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북한이 계속해서 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남북 대화에 이 모멘텀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일단은 대화가 시작이 돼야지 어떤 개선의 방향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초기에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런 모멘텀을 하루빨리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이 북한의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입니다. 도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 자리 김일성 저택 자리에 있었던 이곳에 새롭게 조성된 고급 주택지구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테라스식 주택구 준공식에 참석해서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곳이 보통강변 주택구입니다. 김일성 주석이 1970년대 주석궁으로 옮기기 전까지 살았던 이른바 5호댁 관저가 있었던 곳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4번 시찰하고 경루동이라는 이름도 직접 붙인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붙잡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각 13일 용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를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에서 체포해 뉴욕 경찰 시설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은 제임스에 대해 공공교통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테러 행위를 금지하는 연방법 조항을 적용해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일본 원로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스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이 어느 정도 일했는지를 포함해 전체 역사를 정직하게 설명하고 전시하는 것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네스코가 지난해 7월 결의를 통해 일본의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 등을 기리는 내용을 전시시설에 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것이 등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뿌리 깊은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일하는 일본 여성 의원들 역시 차별과 성희롱 등의 피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에 장애가 되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子育て支援の充実は喫緊の課題です。かわいいね。美しすぎる議員、頑張れ！ 연단에 선 여성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서슴지 않는 동료. 선거 유세 중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의회 여성 의원들이 겪은 사례를 드라마로 재구성한 동영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 가까운 여성이 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낡은 인식이 말과 행동에 여과 없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성이 많으면 회의에 시간이 걸린다는 비하 발언으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물러난 모리 전 총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결과 당선된 여성은 전체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세계 190개국 중 168위 수준입니다.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희롱 등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막는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今でも思い出すとゾッとするのはもう体上触られたことですかね。その当時だけはほとんど思っ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男になりたかったですね. 노다 장관은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 모은 성희롱 등의 사례가 1,3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이 자료를 앞으로 국회와 지방의회 연수 등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10만 명대.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나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 규모를 보면 유행 정점을 완전히 지났고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난달 40만 5천 명 수준으로 정점을 찍었고 이달 1주차에는 21만 명대를 기록해서 정점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하루 평균 15만 명 내외 환자가 나오고 있고 신규 변이나 재조합 변이가 생길 불확실성은 위험 요소라고 꼽았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낮아진 고위험군의 감염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진단과 치료를 빨리 받고 4차 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 또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인원 제한 없는 모임이 가능하고 식당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야외 마스크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를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같은
침방울이 빠르게 퍼질 수 있는 집회와 행사에서만 착용하는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변이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다시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마스크 의무화를 또 연장했습니다. 당초 오는 18일 끝날 예정이었지만 다음 달 3일까지 보름 더 늘렸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2가 다시 증가하면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동안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계속 감소세를 보여왔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며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중교통뿐 아니라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복원되는 추세입니다.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DC 등 대형 도시를 중심으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고 있습니다. We hope that by having folks masked up whenever they're in public indoor spaces, we can get ahead of the wave and keep it from reaching a peak like we saw in January with the Omicron variant.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의 경우 여전히 감염자 급증과 보건 시스템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 조치 완화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앞으로 확진자가 조금씩 증가할 것이라며 올가을 지난 2년 동안과 비슷한 확산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인상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는 등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0년 5월 역대 최저인 0.5%로 기준금리를 낮춘 뒤 지난해 8월과 11월 그리고 지난 1월까지 세 차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금통위 의장을 겸하는 한국은행 총재가 공석인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다음 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큰 폭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5월은 물론이고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 1%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이 5.3%에 이르는 등 물가 급등 전망 속에 22년 만에 0.5%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사들이는 공공조달 시장은 이제 연간 175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아이디어 제품을 내세운 혁신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장을 망치는 주범으로 꼽히며 바다의 해적으로도 불리는 불가사리. 매년 수백 톤을 잡아들이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불가사리로 제설제와 화장품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오염 원인 물질을 제거하면서 친환경적인 제설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콜라겐 성분을 추출해서 화장품 사업으로 개발하는 추락 상황을 감지해 작업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나 LED를 활용한 실내 정원까지 남다른 기술력이나 아이디어를 앞세운 500개 중소업체가 나라장터 엑스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우수 조달 기업의 혁신 제품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입니다. 업체들은 공공기관과 해외 기업에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넓힐 기회를 가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 혁신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혁신 성장의 디딤돌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으로 필요한 물건 등을 사들이는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7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어제 국민들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업전문학교에서 고3 학생이 자는데 왜 깨우느냐라면서 흉기로 선생님을 찔렀습니다. 이 사건 취재한 기자에게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나오십시오.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자, 우선 그 선생님은 괜찮으신가요? 네, 피해 선생님은 고3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찔렸습니다. 현재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직업전문학교 4층 강의실에서 학생 25명이 게임 컨텐츠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요. 18살 A군이 강의실에서 흉기로 선생님을 찌른 겁니다. 학생 2명이 A군을 말리려다가 손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A군은 범행 직후 달아나려다가 다른 학생들에게 붙잡혔고 건물 1층에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앞서 A군은 수업 시간에 잠을 자다가 선생님에게 걸려 꾸중을 들었는데 이후 강의실을 뛰쳐나갔다가 30여 분 만에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네. 그 흉기도 또 주변에서 훔쳐온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A군은 선생님에게 혼난 뒤 강의실을 빠져나와 5분 거리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곳 생활용품점에 들러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훔친 뒤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경찰은 A군에 대해서 살인 미수와 상해 말고도 절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흉기를 훔친 정황 등을 볼 때 계획적인 범죄라기보다는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은 뒤에 홧김에 벌인 우발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사하면서 추가로 좀 더 밝혀진 것은 없습니까? 네, A군은 검거 직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잠을 깨우고 혼내서 그리고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사용한 큰 범죄를 저질렀다기엔 범행 동기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경찰 역시 A군을 상대로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그리고 평소 선생님과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조사했지만 추가로 확인된 건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A군을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학생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소속된 학교가 아니라 직업전문학교에 갔다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직업전문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우선 사건이 일어난 직업전문학교는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을 원하는 고3 학생들이 1년 동안 위탁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전액 국비로 교육이 이뤄지는데요. 교육부 승인을 받는 정식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학교가 아닌 큰 건물의 학원 형태로 있다 보니 범행을 막는 데도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A군이 수업 도중 뛰쳐나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훔치는 데에도 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훔친 흉기를 들고 다시 강의실을 찾아와 범행을 벌이기까지도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범행 이후 자칫 위탁교육제도의 허술한 보호망으로 인해서 또 다른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교육당국도 제도적 허점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또 황당한 사건입니다.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자동차 연료 필터로 위장을 해서 공기총의 소리를 줄이는 소음기를 밀반입한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수렵협회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오태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 기자 나오십시오. 네, 경남취재본부입니다. 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남경찰청 안보수사 2대가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수렵협회 회원 40대 A씨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소음기를 들여와 사용했다는 건데요. 해외 쇼핑 사이트에는 자동차 연료 필터라고 위장해 판매하던 총포 소음기를 직구, 그러니까 직접 구매 방식으로 사들인 겁니다. 201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28개를 중국에서 몰래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개인이 소음기를 사용할 수 없는데 불법으로 들여와 쓴 겁니다. 밀반입된 소음기를 직접 봤을 때는 실제 연료 필터와 외관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안쪽에 소리를 줄여주는 부품을 넣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밀반입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개에 8,000원에서 25,000원을 주고 소음기를 샀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150 이하 면세 물품을 구매하면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또 총알이 발사되는 총열 크기에 맞춰 직접 구멍을 뚫어 사용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총열은 크기가 다양했는데요. 중국에서 들여올 때는 막힌 구멍을 총열 크기에 맞춰 다양하게 만든 겁니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테러 의심 첩보를 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테러 의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속한 수렵단체 회원 7명도 일반임 소음기를 사용했다고 보고 총포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네, 그 A씨라는 사람은 왜 샀다고 뭐라고 얘기를 했답니까? 네, A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렵단체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해로운 동물, 예를 들면 멧돼지 같은 동물을 잡는 사람입니다. A씨는 소음기를 단 공기총으로 주로 까치와 까마귀 같은 새를 사냥했다고 합니다. 까치나 까마귀는 전선을 상하게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전력에서 까치를 잡으면 한 마리에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포상금을 주거든요. 아무래도 소음기를 단 공기총으로 조용히 사냥하면 새들이 놀라 도망가지 않아 더 많이 잡으려고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총소리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려고 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그 소음기를 성능 검사를 직접 해봤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총포화학안전기술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같은 곳에 A씨가 사용한 소음기 성능 검사를 했습니다. 소총으로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기를 달지 않았을 때는 140데시벨, 달았을 때는 115데시벨 정도로 측정됐습니다. 20%가량 소리가 작아져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소음기는 군인과 경찰 테러팀 등 공공안전을 위한 특수 목적 외엔 일반인에겐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총포류입니다. 경찰은 불법 총포류 밀반입은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비슷한 물건을 산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네, 회나 고기 드실 때 고추냉이를 곁들여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품질의 이 고추냉이들이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첨단 농업 기술을 만나서 생산량을 더 높였습니다. 홍성욱 기자 취재했습니다. 푸릇푸릇한 푸성기가 잎을 활짝 틔웠습니다. 호박잎 같기도, 산지에 자라는 곰칫잎을 닮기도 했지만 흔히 와사비라고 부르는 고추냉이입니다. 기온과 수질 등 생육 조건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고추냉이. 철원 민통선 내 현무암 지대에서 샘솟는 용천수. 그리고 20년 넘게 이어진 한 농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국내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고추냉이는 유독 뿌리 줄기가 굵고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이 비결은 바로 이 특별한 조명에 있습니다. 보랏빛이 감돌며 전혀 눈부시지 않은 조명. 이름도 생소한 퀀텀닷 조명.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 고추냉이가 요구하는 최적의 빛을 찾았습니다. 뿌리줄기 수확까지 평균 20개월 걸리는데 조명을 사용해 15개월로 단축했고 굵기도 2배나 커졌습니다. 병해충으로 고사하는 고추냉이도 감소했습니다. 고사주가 3% 미만으로 현재 떨어졌다. 그러니까 고사도 덜 되고 그다음에 근경은 크고 맛도 좋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일석삼조가 아니라 일석다조의 효과를 봤는데 이렇게 생산한 고추냉이는 100g에 3만 원. 한우보다 비싼 고부가 가치 작물입니다. 조명을 비추는 시간은 아침 저녁으로 2-3시간. 전기료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고추냉이가 요구하는 빛을 찾은 것처럼 다른 작물이 원하는 조명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마토나 파프리카 그리고 딸기 쪽으로도 또 응용을 해서 지역의 농가분들이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농부의 끈질긴 노력, 여기에 특별한 조명을 개발한 첨단 농업 기술이 더해지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고추냉이 국산화가 현실이 됐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중학생의 유족들이 이 학생의 장기를 기증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제 밤 10시쯤 부산 구포동에서 3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학원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학생 B군을 치여서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B군의 부모님은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곧바로 기증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던 코스피,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분을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2,710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줄다리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내놓는 물량을 개인이 사들이면서 92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시겠습니다. 상승 반전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최고점을 찍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뉴욕 증시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또 1분기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인식 속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수요가 줄면서 원달러 환율은 1,220원대 초중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위안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91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입니다. 미 원유 재고가 급증했지만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출 차단 등의 우려로 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봄비가 지나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이 부쩍 서늘해졌지만 공기 자체는 무척 깨끗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3도로 아침에 비해 2도 정도 오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나오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륙의 비는 모두 그쳤지만 종일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 제주 동부와 산간에는 밤까지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찬바람이 불며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 17도, 광주 2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기온도 예년 수준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부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